자, 이번 시간에는 서브노트 43페이지 입금의 계산 거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세라는 게 생각하는 입금 거기에서 송금 차감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금액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도대체 세법이 생각하는 입금이라는 게 뭐냐? 그거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거고요. 거기가 우리 서브노트 43페이지부터 이제 쭉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입금이 뭐냐? 43페이지 상단에 1번 정의 보시면요. 1번 입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2번 입금불산입 항목 규정한 걸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로 발생한 수익. 자, 이게 입금이래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회사 법인이 있는데 아까 법인 뭐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업하고 싶은데 뭐 박씨, 김씨, 이씨, 최씨 막 이런 사람들 와서 사업을 할 건데 통장 명의 개설하고 어디 가서 돈 빌려오고 사업하는데 계약서 쓰고 자 이런 거 할 때마다 김씨, 이씨, 박씨 와서 사인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가상의 실체를 하나 만들자 그랬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이 법인이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인이란 건 그냥 가상의 실체일 뿐이고요. 그러면 법인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자, 여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투자한 주주들이 궁극적인 주인이죠. 주주들. 자, 그러면 주주들이 회사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걸 뭐 한다 그래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라 그러죠. 증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증자. 자, 그럼 만약에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들이 회사에다 돈을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 지금 원래 세법에 따르면 뭐예요? 순자산 증가하는 거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입금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자, 주주가 처음에 회사 만든다고 회사에 돈 넣었어요. 그러면서 순자산 증가한 거 이거 입금으로 보겠냐?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자, 이거를 제외하고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를 회사에 입금으로 보겠다. 법인이 입금으로 보겠다. 그게 첫 번째는 그 자본 출자의 납입은 제외한다. 이거 제외하고 처음에 회사 설립된 다음에 이 회사가 본래 수행하는 영업활동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이제 부과하는 게 됐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하는 이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가, 순자산 감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세법이 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본 출자의 납입. 그 다음에 옆에 뭐예요?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 것. 자, 순자산 증가하면 전부 다 입금이야. 자, 근데 야, 얘네들은 입금으로 안 봐줄게 라는 애들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입금이다. 그래서 느낌이 어때요? 포괄주의다. 순자산만 증가하면 이유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과세하되 법에서 입금불산입으로 열거한 것. 또 하나 주주가 회사하고 거래한 거래 그걸 제외하면 전부 다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입금의 범위로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애들이 뭐냐? 그 밑에 있는 표에 있는 애들입니다. 첫 번째 사업수익금액. 자, 우리가 매출을 해요. 자, 매출하면 회사의 순자산 증가하죠. 그러면 입금이라는 거죠. 자, 2번. 자산의 양도금액, 양도하면 순자산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입금이 된다는 거고요. 그 옆에 설명해 보면 고정자산 등 비경상적인 양도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의 사업수익 금액은 경상적인, 그러니까 재고자산 같은 거 파는 거. 2번의 자산의 양도금액이요? 이건 비경상적인 거. 회화에 뭐 유형자산을 팔았다든지, 그러니까 뭐 차량 운반구를 판다든지, 토지를 팔든지, 자, 이런 비경상적인 양도가 2번에 해당하고요. 자, 3번의 임대료. 부동산 임대하고 대가 받았어요. 그거 당연히 입금인 거죠. 순자산 증가했으니까. 4번.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이요. 자, 자산 수중이익이 뭐예요? 뭔가 자산을 그냥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럼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죠. 그럼 뭐예요? 입금. 자, 채무 면제요.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를 탕감받았어요. 그럼 부채가 줄죠. 그럼 순자산이 늘죠. 당연히 입금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서브노트 44페이지에 그 상단에서 표 밑에 보면 양가로 1번에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나오죠. 그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표에 보니까 자, X1년도에 있는데 X1년도에 회사에 결손이 마이너스 2천이 발생을 했대요. 자, 마이너스 2천이 발생하면 올해는 결손 났네? 그러면 그냥 결손 난 거 끝이냐? 그때 우리 아니라 그랬죠. 결손 나면 지금은 안 되지만 향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하고 차감해서 세금 안 내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2월에서 결손금으로 차감해 주는 거. 그 2월 결손금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럼 이거 세법에서 지금 몇 년까지 인정해 주느냐? 네, 지금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 얘가 쭉 이제 가서 발생하겠죠. X2년, X3년,
자, X 10년까지 간다고 하면 X 10년까지 100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손 2000이 발생했으면 X 2년도에 소득 100이 발생해도 우린 세금 안 내요. 왜냐면 작년에 넘어오는 결손금이 있으니까. 자, 이때 세금 안 내고. 자, 이때도요, 100 차감해서 이때도 세금 안 내고. 자, 이때도 100 차감해서 세금을 계속 안 내왔을 거예요. 자, 근데 이놈의 결손금이란 놈은 언제까지요? 10년까지만 2월에서 손금이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 2000이 발생했지만 X 2년부터 10년 동안 100의 소득씩 10번 발생했으니까 결손금 중에 지금 얼마 썼어요? 1000만 썼고 1000은 못 썼죠. 아직까지 못 쓴 2월 결손금이 얼마요? 1000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X 11년에 회사의 소득이 300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회계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이 300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300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옛날부터 넘어오던 결손금이 아직 못 쓴 게 1000이 있거든요. 그럼 이 1000이랑 얘랑 이렇게 300이라고 상대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안 돼요. 왜냐? 10년까지만 해준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300이라는 이익이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 자, 그것 때문에 이 이익이 발생했으면 야, 너 옛날에 결손금 있던 거 못 쓴 거 있지? 야, 그거랑 이렇게 상기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때도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가서 읽어보죠. 서브노트 43페이지에 4번을 다시 보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오른쪽에 설명을 봐보죠. 자,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해되세요? 자,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걔들은 입금으로 안 보겠다. 그러니까 수익이 잡혔더라도 입금불산입 300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여기 있는 이 표현이에요. 왜 이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채무가 면제가 돼요. 느낌 어떤가 보죠? 자, 우리 회사가 있었는데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를 탕감해 줬어, 누가? 또는 누가 우리 회사에다가 자산을 공짜로 줬어요. 자, 회사 상황이 어떨 때 같아요? 회사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래요.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데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저 채권자들이 우리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들이 야, 그러면 원래 니네가 10억 갚아야 되는데 한 6억 6억은 그냥 없는 걸로 치고 4억이라도 제대로 해서 갚아봐 라고 해서 채무를 탕감해 준다거나, 또는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면 회사의 그 대표자들이 뭐예요? 사재 출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뭐 토지 같은 걸 회사에다가 막 공짜로 줘요. 자, 이런 식으로 회사에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하죠. 자, 이럴 때 보통 이런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과거에 미사용했던 2월 결손금 있으면 야, 너 그것도 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럼 그 금액만큼은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5번.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그 서브노트 44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X1년도에 소위 입금이 100이 있었어요. 자, 입금이 100이 있는데 어떤 지출을 했어요? 100이라는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한 걸 세법이 송금으로 만약에 인정했대요. 송금이었대요. 자, 송금이었으면 자, 우리 수익이 100이 있었는데 이 비용 100이 있기 때문에 이 해는 세금, 법인세 과세된 소득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렇게 지출했던 애가 X 2년이 됐더니 환입이 된 거예요. 환입이 됐어요. 그러면 100을 지출했었는데 100이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100이라는 애 어떻어요? 지출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세금 안 냈었죠. 그러면 환입이 됐다는 거는 이만큼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세금 냈어야 되죠. 100만큼. 그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얘가 환입이 되면 그 환입된 사업연도에 얘를 입금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즉 송금에 산입했던 애가 이렇게 환입이 되면 자, 환입될 때 입금으로 잡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출해서 100이란 걸 지출했는데 자, 이때 얘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0만큼 우리가 세금을 다 냈었어요. 송금 인정이 안 돼서. 자, 그런데 그렇게 송금 인정 안 됐던 애가 이번에 환입이 됐어요. 자, 그럼 그때 입금으로 잡는 금액은 없다는 거예요. 즉, 손금에 불산입됐던 애가 환입되면 입금이 아닌 거고요. 송금에 산입됐던, 송금으로 인정됐던 애가 환입이 되면 그때는 입금이 되는 겁니다.
자, 43페이지에 6번 봐보죠. 자산의 평가 차익 중 법소정 항목. 무슨 얘기냐면, 자, 자산의 평가 차익, 자산의 평가 차손. 우리 예전에 봤지만 세법이 싫어합니다. 세법은 평가 싫어해요. 확정된 것만 입금이나 송금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평가손익 세법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평가 차익 기본적으로는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오른쪽에 보세요. 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 차익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즉 누구예요? 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그 보험업법에 따라 고정자산을 평가 이익을 잡았다는 거야. 야, 그때만 인정해줄게. 법률에 따라 잡은 것만. 그러면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이 평가 이익 잡은 거요? 전부 다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6번 얘기고요. 자, 7번 해볼까요?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송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오타가 있죠? 이익 처분에 이하지 않고가 아니고 의하지인데, 자, 이하지 않고 써있죠? 네, 의하지로 이렇게 바꾸셔야겠죠? 오타 있고요.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서브노트 넘어가서 44페이지에 양가로 3번을 한번 봐보죠. 자, 여러분이 회계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상에서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1000이 나왔어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 1000이라는 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자, 얘는 어디로 가요? 네, BS의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1000이라는 걸로 수익이 쌓이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란 건 매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 손익이 바뀌면 그 금액들이 매년도 이렇게 가서 쌓여있는 금액이 이제 이익잉여금이죠. 근데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손익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준비금으로, 이익준비금, 우리 준비금 같은 거 배우셨죠? 회계에서 나오죠? 자, 이익준비금으로 한번 적립을 한다고 볼게요. 일부를 여기다가 적립하기로 했어요. 한 300 정도 적립한다고 볼까요? 자, 이렇게 잉여금에 있던 항목을 그냥 다른 잉여금 항목으로 항목명만 바꾸는 거예요. 그때 그럼 회사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차변에는 이익잉여금이 까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요. 자, 대변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대변에 새로 지금 뭐 맞지 않고요? 이익준비금을 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가 잉여금 항목끼리 금액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잉여금을 처분해서 다른 잉여금 적립할 때는 자, 이렇게 이익잉여금 없어지면서 이익준비금을 쌓을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처리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회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이란 거예요. 자, 이익준비금이라는 걸 적립하면서 상대 계정을 뭐 했다고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비용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비용이라고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야, 너는 원래 이익잉여금 까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비용이란 걸로 처리했잖아요. 그럼 세법 입장에서는 얘가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송금불산입 해야겠죠. 그래서 요 비용 항목을, 비용 항목 이름이 나와 있겠지만 이 비용 300이란 걸 송금불산입하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얘는 입금은 아니고 송금불산입이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해서 결과적으로는 입금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게 이 내용이 될 거예요. 자, 8번에 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 9번에 보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익 나오는데, 자, 요거를 알기 위해선 특수관계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특수관계인이 뭐냐? 우리 교재 서브노트 100페이지를 한번 봐보실게요. 자, 그 100페이지에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게 나와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제일 위에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뭐라고 써있나 봐보세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블라블라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자, 특수관계인이란 건 나랑 되게 가까운 애들이에요. 자, 나랑 가까워서 그냥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애들이에요. 자, 그런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
자, 우리의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수익이 줄거나 비용이 늘면 우리 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줄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까운 특수관계인이랑 거래하면서 우리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입금이 줄거나 송금이 늘어서 우리 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줄었으면 야, 그거는 인정 못해. 그래서 정상적인 걸로 봐서 정상적인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를 다시 하겠다라는 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에요.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이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특수관계인, 즉 우리 회사랑 가까운 애들이 누군지가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법인세법 전반에 걸쳐서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미리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럼 도대체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100페이지 중간에 이 특수관계인에 보면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법인 임원의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자 누구예요?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 상대방이 누구냐면 우리 회사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에. 또는 우리 회사의 사업방침의 결정을 저 사람이 해요. 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그러면은 저 상대방은 우리 회사하고 누구다? 특수한 관계가 있다. 가까운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1번이. 자, 2번 보세요. 우리 회사의 누구요? 주주님. 주주면 어때요? 우리 회사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죠. 자, 3번 보세요. 우리 회사의 누구요? 임원이나 사용인. 누구요? 임직원들. 그럼 우리 회사랑 가까운 사람이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랑 우리 회사랑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누구로 부르냐면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 와서 하나 주의할 게, 자, 2번의 주주 보면, 자, 우리 회사의 주주면은 전부 다 특수관계이냐? 그건 아니래요. 자, 우리 회사의 주식을 한 주밖에 가지고 왔지 않은 저런 사람. 자, 이런 사람까지 우리 회사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그러니, 자, 주주에는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오른쪽에 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 정도까지는 특수한 게 안 볼게. 어느 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자, 그럼 도대체 소액주주가 몇 %냐? 1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소액주주 나오죠. 뭐래요? 지분율 1% 안 되는 주주. 그런 애들은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력도 없을 거니까 비정상적인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주주라고 할 때는, 자,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우리와 특수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대신에 임원 사용인은 그냥 임원 사용이기만 하면 우리 회사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2, 3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임원의 임명권 행사 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 있어요? 그 친족. 2번도 보세요. 주주 블라블라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어요? 그 친족. 3번도요. 법인의 임원 사용인 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어요? 그 친족. 해서 친족까지도 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친족까지도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로 본대요. 자, 그럼 도대체 친족이 뭐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얘기를 많이 해봤겠지만 정확한 정의는 알고 있어야죠. 어느 사람까지가 그 사람의 친족인지. 자, 그게 1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두 번째 꼽표에 친족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친족은 누구를 친족이라고 하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4번에 블라블라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족으로 봐요. 세법에서. 자, 그럼 도대체 6촌 이내의 혈족에서 혈족이 뭐고 4촌 이내의 인척에서 인척이 누구냐? 자, 이건 구분을 좀 알아야 돼요. 자, 혈족은 뭐냐면 나랑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랑 피 섞여 있나요? 우리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자매, 부모님의 형제자매. 자,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서로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은 혈족인 거고요. 자, 그럼 인척은 누구냐? 내 혈족의 배우자. 자, 그 사람은 혼인으로 인해서 나와의 어떤 친족관계가 형성된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인척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내 배우자 있죠. 내 배우자도 자기도 혈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자의 혈족도 우리한테는 인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혼인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인척인 거고요. 나랑 직접적인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은 혈족이에요. 근데 혈족은 어때요? 피가 섞여 있으니까 좀 더 넓게 몇 촌까지요? 6촌까지. 그 다음에 인척은요, 좀 더 짧게 4촌까지만 친족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요. 우리 법인이 있으면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 1%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 임직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친족까지가 전부 다 나의 특수관계인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볼까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상기 1부터 3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하고 그 다음에 1부터 3이 뭐예요? 사실상 영향력, 주주, 임직원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합해서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자, 이게 그 101페이지 상단의 그 그림 한번 봐보세요. 중간쯤에.
자, 그게 지금 설명하는 게 4번의 설명인데요. 그 4번, 1차 지배라고 써있는 4번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자, 우리 법인하고 1, 2, 3에 해당하는 자. 자, 거기까지를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묶었죠? 자, 그 사람이 누구요? 4번에 있는 1차 지배라는 사람한테 무슨 영향력이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자, 그 자도 우리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한테 지금 우리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배적 영향력이 뭐냐? 자, 그 그림 바로 위에 보면 별표 3개짜리 나오죠. 별표 3개의 지배적 영향력, 영리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 1번 나랑 우리 법인이랑 1, 2, 3번에 해당하는 자들이 합해서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이 있으면 걔도 누구다? 나와 특수관계인이다. 자, 5번도 비슷해요. 자, 법인이 직접 또는 상기 어디요? 1부터 4까지 있는 관계를 통해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면 걔도 되고. 자, 6번에 보니까요. 이번엔 반대죠. 우리 법인이 있고 우리 법인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걔는 당연히 어때요? 우리의 특수관계인이죠. 왜냐? 주주니까. 1% 이상 있는. 자, 나한테 30% 이상 있는 주주가 있는데 얘는 당연히 특수관계인인데 걔한테 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애. 그 그림에서 보면 나오죠? 30% 출자하고 있는 애,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애. 걔도 우리 법인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게 이 특수관계인의 이제 범위입니다. 나중에 우리 부당행위 할 때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이 생각할 때 나랑 우리 회사랑 가깝다라고 하는 범위가 이 정도까지가 가까운 범위예요. 자, 그러면 다시 43페이지로 돌아와서 8번을 보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이 있으면 입금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서브노트 45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45페이지 제일 상단에 양가로 4번입니다. 교재에는 뭐 A-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B라고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B라고 썼고요. 자, 이제 P라는 회사가 있다고 볼게요. 자, A하고 B는 지금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에요. 특수관계가 있는 애들인데 얘네 둘이 P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얘도 10주가 있었고요. 그때 우리 100원에 주당 샀었고요. 얘도 10주가 있었어요. 주당 100원에. 자, 근데 이놈의 P가 이번에 뭘 했냐면 증자를 해요. 자, 이제 자본금을 더 모을 거예요. 그 기존 주주들한테 이제 주식을 더 발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주를 발행하는데 10원에 발행하기로 했대요. 자, 우리 원래 주당 얼마에 샀었어요? 둘 다 100원에 샀었는데 이번에 10주 발행하는 건 주당 10원에 발행하겠대요. 자, 그럼 이거 어때요? 사면은 어때요? 이익이죠. 원래 100원에 발행하던 했는데 10원에 발행하니까 싸게 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면 살수록 이익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 애는 이 주식 인수를 아예 안 하고요. 얘는 이 10원에 파는 주식 증자에 참여하는 걸 포기하고 얘 혼자서 10주를 다 가져갔다고 볼게요. 다 증자에 참여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B가 이익을 얻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얘가 증자 참여 안 하고 얘 혼자서 참여하면 싸게 주식을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얘 지분 가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B라는 애가 이익을 얻을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B가 얻는 이익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뭐로 보겠다? 세법상 입금으로 보겠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다시 보시죠. 43페이지에 8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 하면서 오른쪽 설명 보니까 법인이 자본거래가 뭐래요? 주주한테 증자, 새로운 주식을 받아오거나 또는 감자,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가져오면서 돈을 다시 이제 돌려주는 게 감자죠. 또는 합병 등을 통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니?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증자를 하면서 얘만 증자에 참여하다 보니까 A가 원래 참여했으면은 자기도 똑같이 싼 걸 살 수 있을 텐데 얘는 포기하고 얘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익을 받죠. 그 이익을 궁극적으로 누가 준 거예요? A가 준 거죠. 근데 이 특수관계인이 그러면 나한테 이익을 준 거니까 그 금액만큼 계산해서 이익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우리 법인세법에 그 금액만큼은 입금으로 보겠다라는 게 8번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이 있으면 입금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9번에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얘도 서브노트 45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봐보죠. 자,
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들어온 규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그림을 봐보세요. 여기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여기 이제 자식이 있죠. 자, 아버지는 자식한테 주식을 10억짜리를 증여를 하고 싶어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냥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식한테 주면 세금 누가 내는지 아시죠? 그 주식을 받는 아들이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라는 걸 내야 돼요. 소득이 누구한테 생겨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면 소득이 아들한테 생기죠. 그럼 아들이 그 받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게 증여세예요. 자, 그럼 원래 이렇게 아들이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받자마자 원래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얘들이 짱구를 굴렸어요. 어떻게 굴렸냐면 이렇게 굴렸죠. 자,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라고 보죠.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뭘 하기로 했냐면 내가 이제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요 회사에다가 아까 가지고 있던 주식 시가가 10억짜리였는데 그 주식을 얼마에 팔았냐면 처분을 얼마에 처분했냐면 1억에 그냥 팔았어요. 거저준 거죠 거의. 1억에 판 거예요. 자, 1억에 팔게 되면 궁극적으로 무슨 효과가 나요? 아버지가 원래 아들한테 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싸게 팔아요. 싸게 판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들이 궁극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준 거랑 효과는 똑같잖아요. 효과는 똑같은데 자 이렇게 아들한테 팔 때까지 이 시점 당장에는 세금 과세될 게 없는 거예요. 회사가 그냥 주식을 산 것뿐이니까. 이해되시죠? 원래 아들한테 그냥 줬다고 하면 그 지급하는 시점에 바로 증여세라는 게 물려질 텐데 자 아들이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한테 아버지가 그냥 팔다 보니까 이 주식을 인수하는 이 시점까지는 아무런 세금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법은요. 10억짜리 주식을 1억에 A가 사오잖아요. 그럼 싸게 사올 때까지는 세법은 원래 아무런 규제를 안 해요. 왜냐면 싸게 사온 거는 나중에 팔 때 그만큼 이익이 커질 거기 때문에 세법은 다시 처분하는 순간에 어차피 세금을 낼 거니까 싸게 취득한 시점까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A라는 회사한테 주식을 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자 A라는 회사는 지금 법인세도 안 내요. 왜냐면 그냥 싸게 산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는 어떠냐면 아버지는 주식을 지금 이거는 주식이라고 했는데 채권이라고 해야 돼요. 자, 채권이라고 볼게요. 자, 채권을 A한테 이제 싸게 팔아요.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싸게 판 거에 대해서도 채권은 별도의 과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처분에 대해서 과세 문제가 없고 A라는 법인도 싸게 사는 시점까지 법인세 문제가 없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세부담 없이 자녀한테 그 채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들어왔냐면 이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45페이지 그 양가로 5번 보세요. 45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5번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이. 자, 그 밑에 설명을 보죠. 법인이 1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2번 뭐를요? 유가증권을 3번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동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은 뭐로 본대요? 입금으로 보겠대요. 자, 보시죠. 자, 우리 법인이 있어요. 자, 법인이 상대방이 누구여야 돼요? 예,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자, 아버지로부터 뭐를요? 예, 유가증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에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 얼마예요? 9억이 있죠? 그럼 이 9억만큼을 얘한테 뭐 하겠다고요? 입금 산입하겠다는 거예요. 뭐 요거 쓰는 용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시면 아실 거고 해서 9억만큼 입금에 산입해서 A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액을 늘려야 되니까 유보라고 쓰죠. 왜 그러냐면 A는 이 주식 사면서 얼마라고 썼을까요? 장부에다가 1억이라고 썼죠. 하지만 세법은 얘를 얼마라 보는 거예요? 야, 아니야, 이거 10억짜리야. 10억짜리니까 입금 산입 9억을 했죠. 그럼 결국은 세법이 생각하는 이 주식의 가액은 얼마인 거예요? 10억인 거죠. 근데 장부에는 1억으로 잡혀 있죠. 세법이 생각하는 건 10억이죠. 그러니까 이 세무조정의 차이는 결국 어디에 가 있어요? 자산부채의 차이로 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유보로 간다는 겁니다.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항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자,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요. 자, 상대방은 특수관계인 개인이에요. 그러면 특수관계인 법인이면 상관없어요. 자, 상대방 누구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두 번째, 유가증권을 샀을 때만 그래요. 자, 그럼 유가증권이 아니고 건물을 싸게 샀다?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3번,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했을 때. 그러니까 싸게 사왔다는 거죠. 자, 그런 조건을 충족할 때만 취득하는 시점에, 원래는 취득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거 아닌데, 자, 취득하는 시점에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이만큼을 입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개인이어야 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거래 대상물이 유가증권으로서 저가 매입할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밑에 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표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밑에 거부터 보세요. 자, 두 개가 있는데 밑에 거부터 보면, 자, 일반적인 저가 매입, 위의 저가 매입. 회사가 뭔가를 싸게 샀다. 그랬을 때, 매입할 때 보니까 오른쪽에 뭐래요? 저가 매입액을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세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양도시 장부가액 보면 실제 매입가격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싸게 사는 거. 시가 10억짜리를 회사가 1억에 사면, 그냥 1억에 샀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법인세법이에요. 법인세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샀던 거를 다시 만약에 10억에 처분한다고 보세요. 10억에 처분하면 그때의 양도할 때 장부가에 이 비용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갈 건 얼마요? 취득했던 1억 가서 양도차익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세법이에요. 자, 취득할 때 싸게 샀어도 별도 조정하지 않고 싸게 산 금액을 내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처분할 당시에 내 송금으로 먹는 게 일반적인 세법이에요. 자, 하지만 그 위에 칸 보세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는요. 10억짜리를 1억에 샀잖아요. 1억에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매입할 당시에 매입하는 시점에 9억을 먼저 과세를 해요. 자, 싸게 샀을 거에서 그 금액만큼을 과세를 해요. 그럼 9억만큼 과세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는 뭐래요? 양도 시점의 장부가액은 이제 뭐래요? 1억이 아니고 시가니까 10억을 장부가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1억 주고 샀어요. 장부에는 1억이지만 세법은요. 9억만큼 입금으로 봐버려요. 시가와의 차이를.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 거예요?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 그러면 이 주식을 나중에 팔았을 때 이 처분가액에 대응하는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10억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차감해줘야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표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세요. 자,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한데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와서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3페이지 다시 돌아가세요. 제일 밑에 있는 10번 보죠. 간접 외국납부 세액. 자, 얘도 좀 이쪽으로 화면을 옮겨서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슨 생각이냐면, 자, 여기는 중국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한국이 있어요. 자, 한국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에서 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 중국에 또 회사가 하나 있다고 보죠. 자, 여기는 이제 국가가니까 국경이 있고요. 갑이라는 회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100% 투자했다고 볼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중국 기업한테 외국 기업이 100% 투자 못하지만 우리 회사가 중국에다가 100% 지분을 갖고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국 안에서. 자, 그랬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이익이 1억이 났다고 보죠. 이익이 1억이 났는데 자, 중국에서 법인세를 냈대요. 중국에서도 법인세를 0.1억, 1,000만 원만큼 납부를 하고요. 이렇게. 0.9억, 9천만 원이 남았죠? 그래서 이 9천만 원이 남은 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이 9천만 원을 내가 100% 주주니까 배당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중국에다가 법인 하나 설립하면서 투자했다가 그 투자한 데로부터 이번에 배당을 얼마 받았어요? 9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배당 9천만 원 받는 순간 갑이라는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배당 수익이 이제 얼마가 있겠어요? 0.9억. 9천만 원이 수익으로 잡히죠. 자, 그러면 9천만 원이 갑이라는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면 갑은 또 한국에서 뭘 해야 돼요? 법인세를 내요. 자, 그럼 여기쯤 되면 여러분 좀 느낌이 올 거예요. 보세요. 자, 내가 100% 투자해서 중국에서 1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세금을 1,000만 원 떼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이익을 다시 한국에 줬더니 한국에서 너 수익 났네? 그러면서 한국에서 법인세를 또 과세했어요.
자, 그럼 어때요? 하나의 수익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 두 번 과세하죠. 이런 거 이제 이중과세라고 그래요. 두 번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냐? 야, 그러면 너희가 중국 투자해가지고 중국에서 1억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이 1억은 누가 번 거니? 중국에 있는 법인이 형식적으로 벌긴 했지만 갑이 저기다가 100% 투자해서 번 돈이니까 야, 그러면 저 1억을 네가 번 걸로 해서 세금을 한번 과세해보자. 자, 그러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자, 나는요, 중국에 있는 법인이 나한테 배당 9천만 원 줄 때 그 배당으로 주는 금액 9천만 원만 내 수익으로 잡았지만 원래 중국에 있는 법인은 이익 얼마 났어요? 1억 났죠. 근데 세금 떼고 나서 9천만 원을 줬으니까 9천만 원만 수익이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한국 법인이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면 내 소득은 얼마가 돼야 돼요? 1억. 즉 세금 냈다고 해서 뺐던 요 금액 있죠. 자, 요 금액만큼도 내 수익 금액을 뭘 해줘야 돼요? 예, 포함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전체 금액, 중국에서 벌어들인 전체 금액이 내 수익에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뭘 하기로 했냐면 내 수익 금액 계산할 때 중국에서 납부했던 이 법인세만큼을 이제 가산해요. 입금에다가 그 가산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게 뭐 한다는 거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배당을 9천만 원 받았지만 세금 계산할 때 내 수익에다가 더해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0.1억을 더해요. 자, 그러면 내 수익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내 수익이 1억이 되죠. 자,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율이 20%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20%가 되면 한국에서 부담할 세액이 이제 얼마예요? 2천만 원을 한국에서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천만 원만 세금 내면 끝나느냐? 자, 이렇게 되면 또 내가 억울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기본적인 컨셉이 뭐예요? 이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란 걸 더했던 이유는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중국에서 한번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과세하니까 야,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자, 중국에서 납부했던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을 한국 소득에 가산을 했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국에서만 세금 과세하기로 했으니까 자, 중국에서 납부하긴 했지만 이 세금만큼은 전체적인 세부담에선 다시 한번 차감을 해줘야죠. 그래야 한국에서만 이제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산했던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계산할 때는 차감을 하고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빼준다는 거예요. 이게 간접 외국납부세액입니다. 자,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10번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오른쪽 설명 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 입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외국자회사가 납부했던 법인세, 자, 그거를 내 수입금액에다 가산해 주는 거, 그게 간접 외국납부세액입니다. 자, 이제 44페이지 제일 위에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자, 얘는 법인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은 나중에 저희 부가세나 소득세 쪽에 가면 조금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법인세에서는 개념만 좀 알고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임대하면 두 가지를 받죠. 월세라는 것도 받고요. 보증금이란 것도 받아요. 자, 한번 이런 걸 보죠. 케이스가 1번을 보죠.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임대하는데 자, 월세 100만 원만 받고요. 보증금은 안 받기로 했다고 보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케이스 2가 있다고 보죠. 케이스 2는 월세는 안 받고 보증금만 1억을 받기로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세 100만 원 받고 보증금 안 받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손익계산서에 뭐가 잡혀요? 월세 받는 게 수익이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뭐게 되겠어요? 이제 소득금액이 잡히겠죠. 자, 그거 세법도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죠. 자, 하지만 월세 안 받고 보증금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자, 보증금 잡은 거는 현금이 들어와도 상대 계정 보증금은 뭐예요? 부채로 잡죠. 왜냐? 나중에 돌려줄 돈이니까. 즉,
회계에서는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수익으로 계상을 안 해요. 그죠? 예, 이해하시죠? 자, 하지만 세법은요. 세법도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안 봐요. 그건 원래 부채니까. 다만 그 오른쪽에 설명 보세요.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설명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며 차입금 과다한 법인이 그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 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만큼은 간주입금으로 과세하겠다.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일반적인 법인들한테 이 보증금은 법인세 과세를 안 해요. 다만 넌 지금 누구냐면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에요. 나는 그냥 부동산 임대하는 회사인데 차입금이 많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얘 뭐 한 거예요? 자, 부동산 샀죠. 부동산 담보로 또 돈을 빌려요. 자, 그 돈 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요. 자, 그거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거 담보로 또 부동산을 사요. 뭐 하네요? 투기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 자, 그런 애들이 보증금 받아가면서 하는 거 있으면 야, 그거는 이자 상당액만큼 내가 과세를 할게. 라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그 이자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재경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안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 과다법인의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번이요. 의제배당.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이번 시간 쉴 건데 의제배당에 대한 거는 우리 서브노트 46페이지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의제배당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가 배당을 주죠.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주주들이 돈을 내서 설립이 됐고요. 그 법인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나한테 투자했던 주주들한테 이익을 나눠주는데 그게 이제 배당이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배당할 때는 뭘 많이 해요? 예, 현금 배당을 많이 하죠. 자, 그럼 현금 배당을 할 때 우리 회계 처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현금 배당을 하면 여기 현금 배당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까지겠죠? 예, 이익잉여금이 까지고 자, 상대 계정에 뭐가 나갈까요? 현금 등이 나가겠죠. 뭐 금액을 확정할까요? 뭐 100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금 배당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식 배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주식 배당은 뭐냐면 회사가 그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데 우리 회사 그냥 주식으로 줄게요 하면서 주식을 새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식 배당이에요.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이 발생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이런 회계 처리가 일어나요. 자, 이익잉여금이 까지면서 상대 계정에는 뭐가 발생하냐면요. 자본금이 생겨요. 독특한 계정이죠. 자, 뭔가 봐보세요. 회사에 재무제표가 있었어요. 재무제표가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주들한테 주식을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자, 주주들한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더라도 그 나눠준 주식의 액면가액만큼은 뭐가 증가해요? 자본금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자본금이. 자, 그 자본금이 100억이 있으면 이 이익잉여금이 없으면서 단순하게 그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결과만 일어나는 게 주식배당이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주식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뭘 하나요?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하고요. 주식의 단가만 조정을 해요. 자,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저 예를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회사냐면 10주에 100원짜리 볼까요? 자, 10주 발행 주식수가 있었고 한 주당 100원이면 원래 1000짜리 회사였는데 주식 배당을 하더라도 그냥 공짜로 주식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수만 그냥 10주가 늘어나요. 한 사람당 한 주를 주면 그 주식 배당을 하고 나면 전체 주식은 20주가 되고요. 이 회사의 가치는 여전히 1000으로 남아있어요. 주식 가치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럼 이 회사의 평균적인 주식 단가는 이제 얼마가로 바뀔까요? 50으로 바뀌는 회사가 돼요. 즉 주식 배당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늘겠죠. 공짜로 주식을 주니까 늘어나겠지만 그 주식의 단가가 자연스럽게 하락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는 똑같아요. 주식 배당을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주식 배당이 발생할 때 별도의 회계 처리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렇지만 회계는 이렇지만 실상에 따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세법의 생각은 좀 달라요. 자, 세법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주식 배당이 발생했을 때 세법이 생각하는 건 자, 일단 회사는 이렇게 했다고 봐요. 이익잉여금이 없으면서
먼저 현금을 줬다고 봐요. 주주들한테. 자,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은 주주들은 다시 뭐 하냐면 그 돈을 회사 증자대금으로 넣는 거죠. 이 분계 이해되시죠? 자, 회사가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을 줘요. 그러면 잉여금 없어지면서 현금이 나갔을 거고요. 그 주주들이 그 받았던 돈 다시 회사의 주식을 받으면서 증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 두 개의 분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분계를 네팅 치게 되면 이익잉여금 자본금이니까 회계가 가지고 있는 분계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세법은 이 두 개의 사실이 이 분계 하나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놓고 보면 회사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익잉여금 없어지면서 현금 배당이란 걸 먼저 했고요. 그죠? 현금 배당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증자로 회사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익잉여금 현금 배당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원래 현금 배당 받으면은 주주가 현금 배당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건 입금인 거잖아요. 근데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는 기업 회계에서는 주식 단가만 조정하지 수익으로 잡지 않지만 세법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세법은 주식 배당 받을 때도 잉여금 없어지면서 현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너 현금 배당 받았네? 그러니까 뭐? 입금으로 보겠다라는 게 주식 배당이에요. 자, 그래서 세법이 무슨 얘기를 쓰기로 했냐? 의제 배당이란 말을 쓰기로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배당이면 그냥 배당인 건데 주식 배당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배당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 걸로 의제할게. 간주할게. 세법은 이렇게 생각할게. 그래서 의제 배당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조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한번 좀 돌려서 봐보세요. 자, 회계에서는 단가만 조정하고 수익을 잡지 않지만 세법은 아니야 이것도 배당이야 라고 해서 과세하겠다. 그게 뭐냐? 의제 배당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자, 주식 배당은 그래서 지금 배당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식 배당 바로 옆에 보면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라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회사였는데 이익잉여금이 100이 있었는데 아까쯤에 이익잉여금을 직접적으로 자본금에다가 하면 주식 배당을 하면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데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주식 형태로 아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잉여금을 바로 주식으로 주면 지금 배당으로 과세가 되다 보니까 회사가 뭐 했냐면 자, 이익잉여금을 일단 이익준비금이나 이런 다른 준비금으로 적립을 다시 했어요. 자, 얘를 형태만 바꾼 거예요. 잉여금만 다른 항목으로 적립을 한 다음에 자, 이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 무상증자 배웠죠? 주식배당이랑 비슷해요. 주식배당은 배당을 주식으로 주는 거지만 무상증자는 우리 회사 주주들한테 그냥 주식을 공짜로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무상증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상증자하는 게 원칙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만 봤을 때는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나눠주는 이 원칙적인 배당의 기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걸 과세할 수 없겠으나 만약에 얘를 과세하지 않게 되면 세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잉여금을 바로 자본금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이익준비금으로 보냈다가 다시 자본금으로 보내면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익준비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다른 형태의 적립금으로 바꿨다가 그 적립금을 기준으로 해서 무상증자로 해서 주는 이런 주식에 대해서도 배당으로 봐서 똑같이 과세하겠다는 게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라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면 주식 배당이나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가 여러분이 개념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느낌은 받으셔야 돼요. 아, 주식 배당을 주는 게 단순하게 단가 조정하는 걸로 회계는 보지만 세법에서는 그 돈을 받았다가 다시 주식 증자에 참여한 걸로 봐서 배당을 받은 걸로 봐버리겠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입금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게 세법의 생각이다. 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경사에서는 이걸 계산해봐라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입금이다 아니다. 그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이요. 자,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종료를 할게요. 그 그림을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A라는 회사가 원래 어떤 회사였냐면 이런 회사였어요. 자본금이 자, 1억인 회사였는데 자, 이 회사가 열심히 사업활동, 영업활동을 하더니 어떤 회사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대요. 자본금은 1억인데 이익잉여금이 9억이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회사 설립한 다음에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9억의 잉여금을 번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회사가 이 9억이란 이익잉여금을 주주들한테 그냥 배당으로 주면요. 자, 우리 이익 벌었으니까 나눠드릴게요 하면서 배당으로 주면 주주가 그 배당 받으면 당연히 배당속으로 과세가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엔 뭐 한 거냐면 이 회사가요. 이렇게 바뀐 회사가 감자를 하는 거예요. 자, 감자가 뭐예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게 감자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주들한테 감자하면서 돈 주려면 옛날에 발행했던 것보단 더 줘야죠. 지금 회사 가치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감자하면서 지금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가서 10억이란 돈을 주주한테 줬다고 봐요. 뭐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1억 증자할 때 내가 참여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사업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서 10억짜리 회사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내주면서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1억에 샀다가 10억 받았으니까 나는 9억만큼의 어떤 차익이 발생한 건데 그럼 이 9억이라는 차익이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때문에 내 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인은 이런 거잖아요. 주주가 처음에 돈을 투자하면 자, 그 돈 가지고 뭐래요? 사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주면 배당인 거잖아요. 자, 그쵸? 근데 이번에 회사가 뭐 했냐?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내놓으라 그러면서 돈을 나한테 줬잖아요.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는요. 아, 내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보다 지금 더 받게 되는 돈은 왜 그런 거예요? 아,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감자되는 시점에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금액도 똑같이 뭐로 보기로 했느냐? 의제 배당으로 봐서 배당받은 거랑 똑같이 봐서 과세를 하도록 한 게 감자 등의 의제 배당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노트 44페이지 와서 정리만 하고 가시죠. 자, 44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12번 의제 배당. 오른쪽 설명 보시죠. 상법상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 전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 원래 배당이란 거는 우리 배당할게요 라고 하면서 주는 거. 이게 일반적인 배당이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법인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거는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입금으로 보겠다라는 게 의제 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 배당이에요 라고 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배당이에요 라고 해서 받으면 그냥 당연히 배당소득인 건데 그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으면 아, 그거는 배당이랑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이익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걔들이 뭐냐? 첫 번째, 주식 배당 받으면 주식 배당 받은 거 회계는 수익 안 잤지만 세법은 입금으로 볼게요. 그래서 간주 배당 보겠다는 거고요.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면서 무상주를 줬다. 자, 이때도 결국은 주식 배당이랑 똑같은 효과 나니까 입금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항목 보면 자본 감소, 해산, 합병, 분할 등에 따른 의제 배당, 즉 주주가 감자하면서 주식 주면서 대가를 받았는데 처음에 투자한 것보다 많이 받았다? 왜 받았을까요? 주식의 가치가 투자했을 때보다 영업활동 통해서 늘어난 게 궁극적으로 저한테 돌아온 거죠. 자, 그걸 뭐로 본다는 거냐면 의제 배당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입금불산입이랑 우리 3일 교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